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코펜하겐 대 카이라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코펜하겐은 홈에서 라인을 과감히 끌어올리며 초반부터 템포를 주도하는 팀이다. 이엘류누시와 아슈리의 측면 조합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강점을 보이며 1대1 돌파와 컷백 루틴이 반복적으로 위협을 만든다. 클램이 하프라인 아래에서 템포를 조율하면 좌우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져 상대 수비 블록을 넓히는 그림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의 강도가 훨씬 높아 세컨볼 회수에서 우위를 점하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수비 전환도 빠른 편이라 윙어들이 곧바로 내려오며 포백 앞을 메워 안정적인 블록을 형성한다. 세트피스 역시 킥 퀄리티가 뛰어나 박스 안방 모두에서 다양한 위협을 만들어낸다. 카이라트 알마티는 4-2-3-1을 기반으로 호르지뉴를 중심으로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팀이다. 그로미코가 전진 패스를 책임지며 하프스페이스에서 볼을 받아 공격 템포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맡고 있다. 하지만 타팔로프가 오버래핑할 때 생기는 뒷공간은 원정 경기에서 큰 부담으로 남아있다. 무엇보다 덴마크까지의 장거리 이동과 기후 차이는 선수당 컨디션 관리의 난이도를 높인다. 원정에서는 두 줄 수비를 만들어 버티는 플랜이 유력하지만 압박 강도가 높은 팀 앞에서는 볼 간격 유지가 쉽지 않다. 더블 볼란치와 수비 라인 사이 공간이 벌어지는 순간 위험 장면이 한꺼번에 몰릴 가능성이 크다. 이 경기는 전술 싸움보다 템포와 압박 강도의 차이에서 승부가 날 가능성이 크다. 코펜하겐은 초반부터 측면을 넓혀 상대 블록을 흔들고 세컨볼을 통해 23차 공격을 이어갈 여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카이라트는 긴 이동거리와 수비 간격 문제로 인해 90분 동안 안정적인 블록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로미코와 호르지뉴가 역습에서 한두 번 위협을 만들 수는 있지만 지속적인 공세를 버티기엔 부담이 크다.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 흐름은 자연스럽게 홈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파포스 FC 대 AS 모나코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파포스는 하프라인 아래 블록을 먼저 세우고 역습을 통해 흐름을 뒤집는 팀이다. 앤더슨 실바의 제공권과 등지는 움직임은 분명한 강점이며 이선에서 드라고미르가 박스 근처 연결을 맡는다. 오르샤는 왼쪽에서 컷인과 중거리로 위협을 만들지만 공격이 길어지면 수비 라인과의 간격이 쉽게 벌어진다. 세컨드 라인 수비가 불안해서 하프 스페이스 관리가 매끄럽지 못한 점은 상위 레벨 팀을 상대로 치명적이다. 오프사이드 트랩 타이밍 역시 들쭉날쭉해 직선적인 침투에 약한 장면이 반복된다. 홈이지만 수비 조직 완성도가 떨어져 버티기 위주의 운영이 불가피해 보인다. 모나코는 3-4-3을 기반으로 미나미노와 발로군이 전방 압박과 전환 속도를 동시에 책임지는 팀이다. 중원에서는 골로빈이 템포를 조절하며 전진 패스와 방향 전환을 자연스럽게 섞는다. 양쪽 윙백의 넓은 폭 활용은 하프스페이스 침투와 크로스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핵심 요소다. 세컨드 라인에서 공을 따내면 속공이 바로 발동되며 상대의 라인 정비를 허용하지 않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교체 자원 역시 활동량이 풍부해 후반 들어 압박 강도와 템포가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전체적으로 파포스의 수비 구조를 공략하기에 최적화된 스타일을 지닌 팀이다. 파포스는 공격 전환에서 한 방을 만들 수는 있지만 수비 간격 관리가 흔들리는 순간 완전히 무너질 위험이 있다. 모나코는 미니미노 발로군 조합이 세컨드 라인 공간을 빠르게 선점하며 상대 블록을 흔드는 데 강점이 있다. 특히 파포스의 오프사이드 트랩이 무너지는 순간 모나코는 곧바로 침투와 컷백 루틴으로 마무리를 만들 가능성이 높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스쿼드 깊이에서 모나코 우위가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종합적으로 홈의 한방보다 모나코의 조직력과 템포가 훨씬 안정적인 그림이다. 세 번째 경기 PSG 대 토트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PSG는 덴벨레와 바르콜라를 중심으로 측면에서 개인 기량을 극대화하는 공격 패턴을 갖고 있다. 바르콜라가 하프 스페이스에서 전진 드리블을 시작하는 순간 상대 블록은 크게 흔들린다. 파비안 루이스는 중원에서 압박을 끌어내고 전환 패스로 템포를 한 번에 바꾸는 역할을 맡는다. 공을 오래 점유하며 점점 진영을 밀어붙이는 방식이라 홈에서는 슈팅 볼륨이 크게 늘어나는 팀이다. 수비 전환에서는 중원과 풀백이 빠르게 좁혀 들어와 레스트 디펜스를 만들어 상대 역습을 차단한다. 리듬을 타기 시작하면 측면과 중앙이 번갈아 흔들리며
수비를 숨 쉴 틈 없이 몰아친다. 토트넘은 4-2-3-1에서 전방 압박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나는 순간 라인 간격이 크게 벌어진다. 사비 시몬스는 좁은 공간에서 침투 패스를 만드는 재능이 있어 공격 전개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문제는 팔리냐가 중원 보호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구간이 자주 발생해 수비 밸런스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 포백 라인은 전진 후 복귀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노출되는 장면이 많다. 히샬리송이 넓게 움직이며 압박과 침투를 시도하지만 중앙 빌드업의 안정감이 떨어지는 점은 약점이다. 전반 템포가 무너지면 수비 전체가 뒤로 끌려가며 박스 앞에서 계속 슈팅각을 내주는 흐름이 반복된다. 이 매치는 토트넘의 압박 타이밍 문제와 PSG의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조다. 바르콜라의 전진 드리블은 토트넘처럼 간격이 벌어지는 팀에게 치명적인 무기가 된다. 중원 템포에서도 PSG가 확실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며 점유가 길어질수록 상대 수비는 점점 지쳐간다. 토트넘이 역습으로 한 번쯤 찬스를 잡을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슈팅 기회는 PSG가 더 많을 전망이다. 흐름 자체가 홈팀이 경기를 주도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리버풀 대 PSV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리버풀은 에키티케, 살라, 소보슬러이를 축으로 공격에서 화력을 만들어가는 팀이다. 에키티케의 넓은 움직임과 재침투 패턴은 박스 안에서 위협적인 그림을 만든다. 살라의 왼발 마무리 능력은 여전히 변함없는 무기지만 최근 팀 전체 수비 조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더블 볼란치 간격이 벌어지면서 센터백 앞 공간이 비는 장면이 반복되며 전환 수비가 매우 불안한 상태다. 포백은 전진 후 뒷공간 커버가 늦어져 직선 침투 한 번에도 정면이 열리는 장면이 자주 나온다. 안필드라고 해도 수비 밸런스가 이 정도로 흔들린 상태라 안정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다. 아인트호벤은 4-3-3에서 라인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하며 조직력을 기반으로 경기를 풀어간다. 스하우턴이 중원 앞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풀백의 전진 타이밍이 좋아 측면과 중앙을 번갈아 공략한다. 페리시치는 크로스, 컷백, 세컨 침투까지 모두 가능한 만능 윙 자원이다. 루번 반 본멜은 직선 돌파와 측면 침투로 상대 수비 라인을 넓히는 역할을 담당한다. 수비 전환 시에도 라인 간격 유지가 잘 되어 세컨볼 경쟁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다. 최근 리그에서 보여준 템포 관리 능력은 유럽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할 만한 수준이다. 이 경기는 이름값과 홈 구장만 보면 리버풀이 당연히 유리해 보이지만 최근 흐름은 정반대다. 리버풀의 수비 조직은 완전히 흔들린 상태이며 아인트호벤은 균형 잡힌 라인 간격과 전환 템포가 뛰어나다. 리버풀이 라인을 올리는 순간 PSV는 짧은 패스로 압박을 벗겨내고 쐐기 패턴으로 곧바로 침투를 만들 수 있다. 공격력만으로 흐름을 뒤집을 수 있지만 후방 조직이 무너져 있는 상태는 매우 큰 리스크다. 이번 경기만큼은 이름값보다 조직력의 힘이 더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다섯 번째 경기 아스날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스날은 요케레시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뒷공간 침투를 동시에 노리는 구조를 사용한다. 마두에케는 오른쪽에서 드리블로 압박을 벗겨내며 왼발 슈팅각을 꾸준히 만든다. 웨데고르는 하프 스페이스에서 짧은 패스와 템포 조절을 통해 공격 흐름을 안정시키는 축이다. 하지만 공을 잃었을 때 미드필더 라인이 제대로 자리를 찾지 못해 중앙 블록이 쉽게 비는 단점이 있다. 포백 역시 전진 이후 간격이 벌어지며 박스 앞 공간을 내주는 장면이 반복된다. 전개는 매끄럽지만 전환 수비가 어수선해 큰 경기에서 반복적으로 위기가 생기는 모습이다. 바이에른은 케인을 중심으로 빠른 전환과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특화된 팀이다. 케인은 내려와 공을 받으며 이선 전개와 마무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멀티 스트라이커다. 올리세는 좁은 공간에서 방향 전환과 패스 선택이 뛰어나 박스 앞 2030m 지점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든다. 고레츠카는 전환 상황에서 박스 앞을 지키다가 타이밍이 열리면 박스 안까지 침투해 마무리를 노린다. 중원 더블 피벗은 공을 뺏자마자 올리세 쪽으로 방향을 틀어 전진 속도를 끌어올리는 팀 전술의 핵심이다. 전체적으로 전환 구간에서 상대를 찢어놓을 수 있는 패턴이 잘 정리된 팀이다. 이 경기는 공격력이 아니라 전환 수비의 완성도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크다. 아스날은 공을 잃는 순간 중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바이에른에게 치명적인 공간을 내줄 위험이 있다. 반면 바이에른은 공을 따낸 순간 케인 올리세 고레츠카가 삼각 구조로 연결되며 빠르게 박스 앞을 공략한다. 전환 속도 싸움에서 홈팀이 밀리기 시작하면 아스날 포백은 뒷걸음질 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전술적 완성도와 하프 스페이스 활용 능력은 바이에른 쪽이 더 안정적인 그림이다.
6번째 경기 AT 마드리드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AT 마드리드는 4-4-2 중블록을 중심으로 공을 따내면 템포를 곧바로 끌어올리는 전형적인 전환형 축구를 한다. 훌리안 알바레즈는 내려와 연계 후 재침투하는 움직임으로 수비 라인을 끊임없이 흔든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순간적으로 속도를 올리는 볼 운반 능력이 뛰어나 수비 정렬전에 바로 파고드는 장면이 많다. 알렉스 바에나는 전환 상황에서 세컨드 슈팅과 박스 앞 마무리에 강점이 있는 이성 카드다. 라인 간격을 좁혀 수비하다가도 공만 따내면 전방으로 직선적인 패스를 선택해 템포를 높인다. 홈에서는 팬들의 에너지까지 더해져 전환 템포가 더 빠르게 살아나는 특징을 보여준다. 인터밀란은 3백 기반의 3-5-2로 안정적인 점유와 후방 빌드업을 중시한다. 라우타로는 박스 안 움직임과 마무리에 강점이 있지만 팀 전체 전진 속도가 느리면 지원이 늦는 구간이 생긴다. 튀랑은 측면으로 넓게 움직이며 공을 받아 나가지만 템포가 느릴 때는 고립되는 시간이 길다. 바렐라는 활동량이 많지만 볼 점유 패턴이 길어지면 상대에게 재정비 시간을 허용하는 단점이 있다. 3백은 수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만 전개 속도가 느려지는 순간마다 하프 스페이스가 크게 열릴 위험이 있다. 전환 상황에서는 즉각적인 압박 대신 다시 블록을 형성하는 패턴이라 빠른 팀에게는 반복적으로 공간을 내준다. 이 경기는 점유율이 아니라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르는 전형적인 상성 매치다. 인터밀란은 공을 오래 소유하지만 전진 템포가 느린 구간이 길어 AT 마드리드에게 전환 타이밍을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크다. AT 마드리드는 공을 따내는 즉시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알렉스 바에나가 속도를 높이며 3백 간격을 직접 공략한다. 인터밀란이 템포를 유지하지 못하면 박스 앞에서 좁은 공간을 상대해야 하고 이는 오히려 공격 리듬을 더 끊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종합적으로는 홈에서 템포 싸움이 살아나는 AT 마드리드 쪽이 더 유리한 구조다.